지금 문재인 종북 주사파 정권에서 대규모로 대대적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통계 조작이 있었다는 것이 감사원의 감찰 보고 아닙니까? 그런데 이 대규모로 장기간에 걸쳐서 대대적으로 통계 조작이 있었다는 사실을 최초에 제보를 한 쪽이 있어요. 최초에 제보를 했어요. 그게 누구냐? 이 통계 조작이 일어난 한국부동산원의 노동조합. 이게 아마 공무원 노조 소속일 겁니다. 그러니까 민노총 소속일 거예요. 이 공무원 노조의 조합원들이 겁이 나서 이거 이러다가 우리 다 죽겠다 싶었는지 최초에 제보를 했었다고 합니다. 저기 한국부동산원 노동조합이 공무원 노조 소속이고 민노총 소속인지 아닌지 확인 좀 해주세요. 상식적으로 제가 그럴 것 같으로 짐작이 되는데. 네. 자, 문재인 정부가 아파트 가격 통계를 조작하고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린 사람들은 조작 지시를 받고 거짓 통계를 만들어내야 했던 한국부동산원 조사원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부동산원에 속해 있는 조사원들이 속한 부동산원 노동조합이 2019년 가을 경찰 정보관에게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아파트 가격 통계에 외압을 가하고 있다고 제보한 정황을 입수했다고 감사원이 밝혔어요. 그런데 이 제보를 전달받은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실은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외압을 막는 조치를 했다고는 하지만 확인된 게 하나도 없어요. 딱 하나 했어요. 국토부에다가 그 부동산원에 전화 좀 하지 마세요. 이게 다예요. 국토부에 전화 좀 하지 마세요. 윤석열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은 이렇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통계 조작은 기업으로 치자면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주주인 국민과 해외 투자자와 해외 시장을 전부 기망한 것이다. 속인 것이다. 그런데 감사원이 문재인 종북 주사파 정권이 집값, 소득, 고용에 관한 정부 공식 통계를 장기간 조작했다. 이런 감사 결과를 발표하자 문재인 청와대의 수석들하고 장관들이 모여 있는 사의제라는 모임에서 통계 조작은 애초부터 가능하지 않다는 주장을 하고 나왔어요. 이 자들의 주장은 이겁니다. 통계 조사와 작성에는 수많은 공무원 조사원들이 참여하는데 이 사람들이 모두 조작의 의도를 가지고 한 몸처럼 움직여야 감사원이 주장하는 통계 조작이 성립될 수 있다. 그런데 그럴 수가 있겠느냐, 이런 주장이에요. 그런데 이자들 말대로예요. 실제 통계 조사와 작성에 수많은 공무원과 조사원들이 문재인 청와대의 압력을 받아서 통계 조작에 참여를 했어요. 한 몸처럼 움직여서 통계 조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거듭되고 계속되니까 겁이 난 한국부동산원의 연구원들이 속해 있는 노조가 외부에다가 이거 통계 조작이 되고 있는데 이거 큰일 날 일인데 이거 좀 못하게 해주세요 라고 했다는 겁니다. 많은 공무원과 조사원들이 문재인 청와대와 문재인 국토부의 지시에 따라 원치 않게 통계를 조작하면서도 그 불법성을 거듭 지적하는 한편 조작의 내막을 보여주는 기록들을 남겼어요. 이 사람들도 이게 큰일 날 짓을 하고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력에 의해서 나 이거 하고 있는 것이지 내가 내 스스로 하는 것은 아니에요 라고 하는 마지막 나중에 자신의 안전을 위한 증거를 다들 남겨놨다는 거예요. 참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국토부의 실무자들과 부동산원의 직원들, 이들이 남긴 진술과 기록이 수천 쪽에 달한다는 겁니다. 수천 쪽에. 이들은
청와대와 국토부 고위층이 통계 조작을 직접적으로 지시하거나 압력을 넣으면서 한 말들을 온라인 메신저 등에 다 적어놨다고 합니다. 이런 압력을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압력을 줬어요. 이런 식으로. 사전 보고한 아파트 가격 상승률 통계 중간 집계값에 대한 고위층의 반응과 분위기도 다 적어놓고 하달된 지시를 공유하기 위한 이런 것들도 다 써놨어요. 청와대 정책실이나 국토교통부의 장관이나 이런 자들이 통계 조작 관련해서 어떤 자리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도 전부 다 써놓고 다 진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통계 조작이 진행되고 있을 때 그냥 상식을 갖고 있는 일반 이 공무원들은 이거 큰일 날 짓을 우리가 하고 있다. 이거 나중에 분명히 문제가 될 거야. 그러면 나는 당하지 말아야지. 나는 압력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했다고 증거라도 남겨놔야지. 전부 그렇게 해서 남겨놓은 증거들이라는 겁니다. 특정 지역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좀 높게 나오면 해당 지역의 부동산원 지사장이 국토부로 호출돼 소명을 해야 했어요. 아니 부동산 값이 오르는데 통계하는 데가 왜 책임을 져야 됩니까? 나중에는 말단 조사원까지 국토부로 호출이 됐어요. 그리고 국토부가 아예 상승률 더 이상 요 숫자 이상으로 나오지 않도록 해봐 라고 지침까지 보냈다고 합니다. 부동산원의 본사가 하도 국토부로부터 닥달을 당하니까. 이 부동산원의 직원들은 통계 조작의 원천인 중간 집계값 보고를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17년 8월부터 4년간 12차례나 냅니다. 통계법이 금지하고 있는 중간 집계. 최종 집계로 가기 전에 중간 집계를 임의적으로 먼저 보고를 해라 이거거든요. 그거 보고서 야 이거 너무 높게 나올 것 같은데 좀 낮게 만들어봐. 이런 식의 조작 지시를 하기 위해서 중간 보고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거 불법이라는 겁니다. 통신법상, 통계법상. 통계법에 따르면 작성 중인 통계는 새로운 통계를 설계하거나 기존 통계를 재편하기 위한 경우에 한해서만 미리 받아볼 수 있는데 이 경우가 아니면 작성 중인 통계를 받아보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괜히 복잡하게 얘기해서 그런데 이를테면 여론조사를 실시하잖아요. 이틀 동안 하는데 진행 중일 때 갑자기 여론조사 어떻게 나왔냐? 아무리 내가 돈 내고 시키는 거긴 하지만 중간에 야 어떻게 나왔는지 나한테 보고를 해. 이거 불법이라는 거예요. 왜? 고칠 수가 있으니까. 고칠 위험이 있으니까. 이게 이제 여론조사는 통계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이게 불법이다 유무는 또 다른 차원으로 봐야 되지만 통계는 국가 통계이기 때문에 굉장히 엄격합니다. 중간에 누가 개입해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통계를 조작할 것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조항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자 청와대가 중간 집계값 받아보기를 잠깐 중단했다가 한 달 만에 다시 야 중간값 보고해. 다시 불법을 저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참다 못한 부동산원 노조가 19년 가을에 경찰에 이걸 신고합니다. 청와대와 국토부의 외압이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이 내용이 2019년 11월에 공직기관 비서관실에 전달이 돼요. 이 공직기관 비서관이 누구냐? 최강욱. 이자가 그냥 묵살. 국토부에다가 전화 한 통화 했다는 겁니다. 부동산원에 직접 전화하지 말라고 청와대에 있는 국토교통 비서관실에다가 최강욱이가 아이고 저 부동산원에서 자꾸 뭐라고 그러니까 거기 좀 직접 전화하지 말고 라고 한마디 해줬다는 거예요. 이게 다예요. 또 이런 결론을 국토부에도 알렸다고 합니다. 부동산원에 대한 압박을 중단하라는 취지였지만 김현미가 그런 말 한마디 듣고 안 할 사람이에요? 그 뒤로도 국토교통비서관실, 그러니까 문재인 청와대와 국토부가 작성 중인 통계를 미리 받아 통계 최종 수치 고치게 하는 일은 그 뒤로도 계속됐다는 겁니다. 사의제는 이 통계를 미리 받아본 것에 대해서 시장 상황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의 일환이었다 그러는데 법 위반하면서
이걸 했다고 정치권에서는 사이제의 이 반박이야말로 자기들이 작성전 통계를 받아보는 불법 행위를 했다는 것을 자백한 것과 똑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노조가 통계 조작을 제보했어요. 이제 노조 확인이 됐습니까? 예. 한노총 연맹 산하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산하에 한국부동산원 노동조합이군요. 그러면 이거는 민노총 산하는 아니고 한노총 산하입니다. 예. 자, 감사원의 그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발표에 대해서 이 문재인 정부의 인사들과 민주당은 통계 조작 작성에는 수많은 공무원이 참여한다. 모든 이가 한 몸으로 움직여야 한다 하는 등등으로 해서 통계 조작이 없었다고 강변하고 있는데 제가 쭉 전해드린 대로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면 문재인 청와대가 사령탑이 돼서 국토부 통계청 부동산원까지 모든 통계 유관기관들이 한 몸처럼 움직인 흔적이 광범위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한국부동산원 소속 직원 1,100여 명 중에서 상당수가 통계 조작 지시를 하달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감사원에 나와서.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물적 증거도 감사원에 이들이 제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통령실은 국기문란 범죄다. 통계 조작은 국기문란 범죄다. 국민 앞에 그 국기문란 범죄가 어떻게 자행됐는지 소상히 밝혀야 될 의무가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또 감사원은 22명의 고위 문재인 청와대와 문재인 정부의 고위 인사 22명에 대한 수사 요청을 했습니다. 22명의 문재인 정권 인사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이 되면 대규모 사정 전국으로 이 국면이 일거에 전환될 수 있습니다. 김기현 대표도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문재인이가 관여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밝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원희룡 장관도 통계 조작은 주권자인 국민을 속인 문재인 정권의 권력형 범죄이고 문재인의 국정농단이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박대출 정책위 의장은 조작으로 흥한 정권, 조작으로 망한다. 윗선까지 철저히 파헤쳐서 국가 신인도에 해를 끼친 데 대해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 이 조선일보가 보도하고 있는 이 통계 조작의 정황은 정말 눈뜨고 보지 못할 정도 목불인견입니다. 청와대 회의에 당시 실무자가 청와대 회의에 불려갔어. 회의에 들어가면 자리마다 탁자 위에 서울 25개 구 지도가 한 장씩 놓여 있는데 구마다 색깔이 파란색이면 집값이 떨어지고 빨간색이면 집값이 올라가는데 이날 이 색깔에 따라서 회의 분위기가 천당과 지옥으로 오갔다. 그러면서 탈원전 월성 원전 1호기 탈원전 그 경제성 조작 사건 때 너 죽을래 했던 그 죽을래 과장 기억하시죠? 너 죽을래와 같은 수준의 압박이 청와대 회의실에서 정기적으로 벌어졌다는 거예요. 부동산 정책 실무자들은 회의 소집 자체가 압박이었다. 집값이 오를 때는 제대로 조사한 건 맞아 하는 공포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대책이 발표하고 난 다음에 집값이 조금이라도 떨어지는 통계가 나오면 야 피자 쏠게 라고 막 잔치 분위기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 피자 쏠게는 문재인이가 한 말입니다. 문재인이가 2017년 7월에 대통령 되자마자 얼마 있다가 그 기업인들하고 뭐 이게 팔 걷어붙이면서 만난 그 자리에서
부동산 가격 잡으면 피자 한 판 쏘겠다 발언한 후에 이 피자 한 판 쏘게는 이 문재인 정권에서 공무원들한테 대한 청와대 쪽의 격려의 의미로 사용이 됐는데 실제 국토부는 피자 쏜 적이 한 번도 없답니다. 피자 쏠 일이 없었겠지. 문정권 말기에 국토부 실무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들이 횡행했다고 하는데 보세요. 야, 지금 문재인 청와대랑 엮이면 나중에 적폐로 몰려. 너 감옥 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통계조작 감사가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최근 국토부 내에서는 야, 올 곳이 왔다. 저것들이 저지른 것을 공무원들은 알아요. 저것들이 무슨 범죄를 저질렀는지. 네. 통계조작의 실체를 밝히고 그 과정에 문재인이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이 문재인 부분까지 이번 감사원 감사는 문재인 부분은 다루지를 않았는데 문재인 부분까지 다루는 조사가 필요하다. 이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드립니다. 통계조작 문재인이 주범이다. 문재인의 아파트 가격 통계 조작 범위가 2020년 2월 17일 문재인이가 주재한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 직후에 확대가 됐다고 합니다. 이 회의에서 아파트 가격 상승률 조작 범위를 서울에서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하려는 지시가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당시 청와대 고위 관계자, 수석이나 정책실장들은 그 윗선 문재인에 대한 진술을 거부해서 문재인이 감사원의 수사 요청 대상에서는 빠졌다는 거예요. 문재인을 조사를 못했기 때문에 빠졌다는 거지 죄가 없다는 뜻은 아니다. 이걸 분명히 밝혔습니다. 문재인이가 참석한 수보회의에서 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 전체로 부동산값 조작, 통계 조작의 지시가 내려졌다면 이건 문재인이가 했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통계 조작 사건의 주범은 문재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통계 조작이 형사처벌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 통계법 27조 2항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인데 이 통계법에 따르면 이를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 그러니까 징역 3년까지 살릴 수 있습니다. 지금 감사원이 수사 요청한 사람은 문재인 청와대의 장하성, 김수현, 김상조, 이호승 정책실장, 홍장표 경제수석, 황덕순 일자리 수석, 김현미 국토부 장관, 강신욱 통계청장 등 22명입니다. 여기에 문재인이 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3년 이하 징역까지 가능한 통계법 위반 사안으로 엄정 수사되어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에서 이 문재인이가 직접 주도한 것으로 추정되는 통계조작 사건과 관련돼서 이런 논평이 나왔습니다. 표창장 위조한 조민과 다를 바 없다. 금방 이해가 되네. 한마디로 너무나 충격적인 국기문란이다. 이런 엄청난 불법과 불의를 저질러 놓고 문재인 정부 관계자들은 감사 조작이라고 우기고 있다. 정말 후한무치한 지록 위마다. 그러자 김병민 최고위원 정상적으로 대학 갈 실력이 없으니 표창장 위조하고 인턴 경력 조작해 의전원에 입학한 조민의 모습과 별반 다를 바 없다. 조민의 애비 조국이가 민정수석으로 공직기강을 관할하는 위치에 있었으니 조작이 일상화된 정권인데는 다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논평했습니다. 황수경이 한 명만 더 있었어도 황수경 이 사람 문재인 종북주사파 정권 때 문재인이가 첫 번째로 임명한 통계청장입니다. 누군지 잘 모르고 임명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황수경 통계청장 그야말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올곧게 행동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통계법에 통계청법에 어긋나는 문재인 청와대의 요구가 계속 있자 그걸 계속 거부합니다. 거부하고 직원들에게도
절대 통계법을 누반해서 청와대가 요구한다고 해서 통계법에 위반되는 사항을 보고하지 말라. 직원들을 계속 단도리도 해요. 그러다가 경고를 먹습니다. 경고를 먹고 그리고는 청와대가 황수경 청장을 완전히 제끼고 그 통계청 직원들한테 직접 통계 조작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황수경 통계청장이 있는 동안에 통계 조작이 벌어지는데 그걸 밑에 직원들이 황수경 청장한테 얘기하지 않고 조작을 하는 바람에 황수경 통계청장은 통계 조작이 있었는지도 몰랐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잘립니다. 그러다가 잘리고 나서 강신욱이라는 정말 무자격자가 통계청장이 되는데 이 자가 통계청장에 임명된 날 한 말은 뭐냐? 여러 장관님들한테 좋은 통계로 보답해드리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통계청이 아예 통계조작청, 통계조작의 책임 부서로 변질되게 됐던 겁니다. 황수경 통계청장은 통계법 위반이다. 청와대에 자료 주지 마라. 당시에 홍장표 경제수석을 비롯한 문재인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이 통계청에 자꾸 소득 관련, 이게 소주성이 하도 말도 안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소주성, 고용 관련, 일자리 이런 거 가지고서 각종 통계 기초 자료를 보내라고 요구를 해요. 그런데 통계법상 이 자료 제공은 이미 작성 공표된 통계에 한해서 그리고 기록을 남기는 등의 일정한 형식과 절차를 거쳐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청와대의 이 요구, 기초 자료를 보내라는 요구는 통계법을 위반한 요구입니다. 황수경 청장은 청와대에 이런 요구를 모두 거부했어요. 통계청 직원들에게도 청와대에 통계법 위반해서 자료를 주지 마라. 이런 지시를 반복적으로 내립니다. 너네 다쳐 그러다가. 통계청 직원들도 이 황수경 청장이 이렇게 직접 계속 단도리를 하니까 청와대 경제수석실 등의 무리한 요구, 불법적인 요구가 있을 때마다 해당 자료 제공은 통계법에 저촉돼서 불가합니다. 라고 하는 문서를 보냅니다. 버틴 거예요. 그러자 청와대가 황수경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2018년 8월에 경질돼 버립니다. 그래 놓고 지금 이 감사원의 이 통계 조작과 관련된 조사 결과가 발표가 되자 사의제라고 있죠. 문재인 정권에서 청와대 수석을 지냈거나 장관 지낸 것들이 모여있는 친목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서 통계 조작은 없었다. 통계 조작하려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조작에 가담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느냐. 뭐 이런 터무니없는 이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조작이 없었다고 감사원의 감사를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그러자 감사원의 그 감사 보고서에 이런 내용이 있다고 지금 보도가 됩니다. 뭐냐? 당시 통계를 작성한 한국부동산원 실무진이 자기들끼리 말이에요. 야, 이렇게 하면 이거 조작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대화를 주고받은 내용까지 감사원 감사 보고서에 지금 적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네. 문재인 종북 주사파 정권 때 특히 이제 부동산 조작이 심했는데 부동산 가격 조작 이거 재발을 막기 위해서 문제의 그 부동산원의 통계 책임관제를 도입하는 것을 지금 윤석열 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장 출신의 유경준 의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통계 조작이 만천하에 드러나 부동산원에 대한 불신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통계 혁신과 공시제도 개선 방안을 조속히 실행해 추락한 신뢰성을 회복해야 한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공무원 몇 사람만 함께 저항했어도 문재인 정부가 통계 조작을 저렇게는 하지 못했을 거다. 이 말은 뭐냐면
대놓고 저항한 사람은 황수경이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뜻입니다. 나머지는 걱정은 했겠죠. 자기들끼리 모여서 쉬쉬하면서 야 이러면 이거 조작 아니야? 걱정했겠죠. 그러나 저항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황수경이 한 명만 더 있었어도 이 국기문란에 해당되는 이 광범위한 장기간에 걸친 통계 조작은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청와대, 국토부, 통계청, 공무원들 모두가 다 한 묶음이 돼서 이 통계 조작에 가담을 했어요. 이 정도가 통계 조작에 가담하게 하려면 최고 통치권자 문재인이라는 자의 명시적 암묵적 지시가 없이는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문재인이 주범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 통계 조작을 외부에 알린 사람은 한국부동산원의 노조가 유일한데 이 노조도 공익제보 같은 식으로 호루라기를 분 게 아니에요. 어디다가 폭로를 한 것도 아니고 고발을 한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했냐? 경찰 정보 라인, 자기들이 아는, 개인적으로 아는 경찰 정보 라인에 넌지시 비공개적으로 이걸 흘려줬어요. 아, 이거 자꾸 조작하라는 지시가 있는데 이거 나중에라도 큰일 날 것 같은데 좀 어떻게 좀 해봐. 이건 공익제보가 아니죠. 비공개적으로 흘려줬어요. 그러니까 이 경찰 정보 라인을 통해서 이걸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겠어요? 공직기관 비서관, 그 최강호위가 버티고 있는 늑대 아가리에다가 집어넣은 거지. 아, 이런 조작에 대한 부동산원의 이런 걱정들이 좀 있는 거. 그래 어떻게 됐어요? 그냥 개무시. 예. 그런데 이 문재인 정부 주사파 정권 때 벌어진 대규모 범죄들을 보면 말이죠. 이게 패턴이 똑같아요. 누구도 저항을 하질 않아요. 보세요. 문재인이가 탈원전 얘기하면서 그 월성이력이 언제 연구 중단돼? 하는 순간 청와대 비서관부터 산자부 장관에 이뤄서 국장에 과장에 저 사무관까지 누군가 저항을 하긴 했어. 과장 하나가. 이상하게 저것들 이 문재인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일단 그 수명까지는 다 쓰고 난 다음에 어쩌고 저쩌고 하자고 하는 아주 정직하고 합리적인 보고서를 잘못 냈어요, 이자가. 그러니까 바로 너 죽을래 해가지고서 바로 보고서 고쳐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항도 안 한 거야. 그때 저항했으면 감옥 안 가지.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통틀어서 이 문재인 정권에 저항한 사람은 제 언뜻 기억으로 세 사람이에요. 세 사람. 뭐 이유는 각각이지만 세 사람. 통계 조작 관련해서는 황수경. 그 다음에 조국이 밑에서 시키는 대로 하다가 이건 아니지 싶어서 폭로했던 김태우. 그 다음에 또 한 명 신재민 사무관이라고 있어요. 그 국가 재정 문제 가지고 김동연이랑 맞짱 떴. 지금 경기지사 하는 김동연. 이랑 맞짱 떴던 그 신재민이라는 사무관이. 그 세 사람이야, 세 사람. 100만 공무원 여러분, 좀 창피한 줄 아세요? 김태우 6급 수사관, 신재민 5급 사무관인가? 문재인 정권, 종북주사파 정권 5년 동안 대한민국 공무원은 죽었다. 먹튀 근절법이 필요하다. 먹튀 근절법. 최강우위가 어제 날짜로 의원직을 박탈당했습니다. 기소된 지 1년 8개월 만이고요. 국회의원 임기를 벌써 3년 하고도 한 3개월 다 헤쳐먹었어요.
꼬박꼬박 세비도 타고 입법 과정에서 큰 소리도 치고 온갖 국회의원으로서의 특권, 기도권 다 누리다가 달랑 7개월 남겨놓고 이제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합니다. 이 최강욱 사건을 보면 김명수 사법부가 일부러 최강욱이의 임기를 연장시켜주기 위해서 재판 지연을 일부러 했다고 하는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그냥 대법원의 4명 재판부에서 간단하게 결론 낼 사안을 갑자기 전원 합의부로 이 사건을 또 넘겨버렸어요. 별것도 아니에요. 이게 무슨 법리적으로 어려운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전원 합의부로 올려 넘기는 순간 재판이 1년 가까이 늘어지는 거예요. 대법관들이 한 번씩은 다 봐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자의 임기가 1년 그냥 연장됩니다. 그래서 이 최강욱 건과 관련해서는 김명수 대법원장 고의로 의도적으로 최강욱의 임기를 연장시키기 위한 그런 이 전원 합의부 전환이라면 이 자체가 범죄다라고 제가 규정합니다. 뭐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뭐 이런 말들은 뭐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연합뉴스 TV에서 이 사안에 대한 논평을 하다가 먹튀 방지법을 제정하자는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내년 총선 끝난 다음에 법을 만들자. 우리 국민의힘이 다수파가 되고 나면 법을 하나 만들자. 뭐냐? 제가 어제 연합뉴스 TV에서 한 주장은 이겁니다. 1심에서 유죄가 나왔을 경우에 그 국회의원의 활동을 일단 정지시키자. 국회의원 활동을 정지시키고 그러면 세비도 줄 필요가 없어지고 거기 보좌진들도 필요 없어지니까 그렇게 해서 중지시켜 놓고 2심, 3심 아직 가라면 가라. 가서 확정되면 그걸로 끝이고 거기서 무죄가 돼가지고 명예가 회복이 되면 다시 국회의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자. 제가 그런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뭐 이게 우리나라의 3심제 1심, 2심, 3심 대법원까지 가야 되고 갈 권리가 있고 누구에게나 특히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유죄 확정 판결 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이 되는데 설사 1심에서 유죄가 나왔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무죄로 추정해야 되는데 그런 헌법 정신을 위반하는 것 아니냐 이런 반론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관련 조항들을 좀 찾아봤어요. 이렇습니다. 그 당에서 말이죠. 당에서 해당 행위를 했을 때 그러니까 기소됐을 때 이거는 유죄도 아니에요. 무슨 혐의가 있어가지고 검찰이 기소를 했을 때 그 기소 순간 당원권 정지가 됩니다. 기소됐을 뿐인데도 정당 차원에서는 당원권 정지를 시켜버려요. 지금 이재명이가 있는 더불어민주당도 원래 당원을 그런 걸 갖고 있다가 저게 아무래도 이재명이가 기소는 될 것 같으니까 그 당원을 바꿔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이나 유죄도 가기 전에 기소된 것만으로도 당원권 정지를 할 수 있도록 조항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기본권 위반 훼손이다 이런 소리 안 합니다.
국회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 국회법에는 네 가지 윤리특위에서 처벌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이거 뭐 본회의장에서 경고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본회의장에서 너 사과해라, 나가서 죄송합니다 하고 사과하는 거예요. 이것도 다 징계거든요. 세 번째가 뭐냐?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본회의에는 못 나오게 하는 거야. 상임위에도 못 나오게 하는 거야. 이게 사실상 국회의원 활동 정지시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런 조항이 있어요. 네 번째가 의원직 제명이에요. 그러면 지금 국회법에서도 윤리특위의 결정에 의해서 의원직 일시정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뭐 위헌이다 뭐다 이런 거 떠나서 여야 국회의원들이 합의만 하면 바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저 최강욱이가 결국은 국회의원직을 3년 반 가까이 하다가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했는데, 그럼 애초부터 이 자는 국회의원 자격이 없었던 자인데, 이 사건이 예컨대 한 1년 만에 다 끝났다면 그럼 벌써 2년 전에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하고 다른 사람이 헌법기관으로서 뭐 승계를 하든지 했을 텐데, 자격도 없는 자가 재판이 지연되면서 질질 재판이 끌어지면서 국회의원직도 하고 의정활동도 하고 세비도 받고 다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이런 과도기적인 기간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1심에 기소도 아니고, 저는 좀 더 요건을 강화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소가 아니라 재판받아서 1심에서 유죄가 났을 경우에 2심 유죄, 3심 유죄 가능성이 절반 이상은 되니까 일단 유죄가 나면 그때 의원직 활동을 중지시키자. 그러면 답답한 게 국회의원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가 나서서라도 빨리 재판해달라 그러겠지. 그때부터는.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1심 6개월, 뭐 2심 4개월, 뭐 대법원 2개월 이런 식으로 해서 1년 안에 모든 정치인의 재판이 신속하게 처리가 될 수만 있다면 본인한테도 좋고 국회에도 좋고 국민들한테도 좋은 거 아닙니까? 예, 그런 방식으로 먹튀를 좀 방지하자. 예, 그 제안을 제가 어제 연합뉴스TV에서 했습니다. 이건 여야가 한번 깊이 검토해 볼 만한 사안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건 그거고, 최강욱이가 이렇게 유죄를 받아서 확정돼서 의원직을 박탈당하자 조국이가 한마디 했어요. 내 가족이 나보다도 더 최강욱이를 좋아했는데. 아니, 얘네 족보가 어떻게 되는 거야 도대체. 조국이 때는 개싸움, 뭐 개국본이라고 그랬고, 지금 이재명은 개딸이라고 그러잖아요. 얘네들이 개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개족보 아닌가 싶어. 아니, 아무래도 조국이보다 왜 최강욱이를 더 좋아할까, 가족. 내 가족이 나보다 더 좋아하는 사람 최강욱. 김의겸이는 한술 더 떴어요. 최강욱이가 의원 배지를 거추장스러워했대. 거추장스러워했대. 이자가 무슨 뭐 짤짤인지 뭔지 그 발언 때문에 논란을 일으켰는데, 그런 것도 국회의원이니까 그 정도밖에 표현을 안 했다는 뜻 같아요. 국회의원만 아니었으면 그보다 훨씬 더 막 적나라한 표현을 했을 텐데, 그래서 국회의원 배지단 것을 거추장스러워했다는 거예요. 김의겸이 말이에요. 네, 국민의힘에서 김의겸이의 발언이 나오자, 네, 김의겸이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국회의원 배지를 거추장스러워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많이 참았다. 이제는 거침이 없을 것이다. 그렇죠. 국민이 달아준 국회의원 배지가 거추장스러웠다는 말을 국회의원이면서 할 수가 있냐. 네? 국민의힘에서 바로 너무 진지하게 논평한 거 아닌가. 아이고. 자, 어쨌든 이 최강욱이 같은 자의 정치인이라서 뭐라고 한마디 하면 제가 논평을 하게 되는데,
이제 최강욱이 같은 자 논평을 안 하게 돼서 다행입니다. 천방지축 문재인 언제까지 그냥 놔둘 겁니다. 어제 문재인이가 정말 자화자찬을 하는데 5,200여자 분량의 연설을 했어요. 경제, 외교, 안보 성과 거론하면서 윤석열 정부를 아주 작심을 하고 차근차근 비난을 했습니다. 모두 1,000명 가까운 문재인 종북 주사파 정권 때의 책임 있는 자리에 있었던 자들이 모여서 9.19 군사 합의 선언의 의미를 지그들끼리 되새기면서 자축하면서 윤석열 정부를 비난하고 문재인 정권이 얼마나 일을 잘했는지를 자화자찬하는 문재인의 자화자찬 연설을 이제 들은 겁니다. 문재인의 말은 뭐 워낙 황당한 말들이라서 제가 다 소개해 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이자의 얘기 중에는 역대 정부 안보 성적과 경제 성적 비교해 보면 한마디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으로 이어지는 진보 정부에서 이 자는 지금 이 문재인이에요. 문재인이가 문재인 정부에서라고 자기가 대통령으로 있었던 정부를 객관화하고 대상화하면서 지금 평가를 하고 있어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으로 이어진 진보 정부에서는 안보 성적도 경제 성적도 월등히 좋았다. 그러니까 안보는 보수가 잘해, 경제는 보수가 잘해. 이런 조작된 신화에서 벗어날 때가 됐다. 자, 우선 제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한테 딱 한마디 먼저 합니다. 이런 문재인이를 언제까지 그냥 놔둘 겁니까? 이런 문재인이를 언제까지 그냥 놔둘 겁니까? 이제 손 좀 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손 볼 때가 되지 않았어요? 잊혀지고 싶다고 해서 그냥 내버려 뒀더니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반 만에 기어오르고 기어올라서 마침내 상투 위에까지 올라가가지고 윤석열 정부를 비난하고 사실상 지금 종북주사파 총지휘관처럼 지금 설치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문재인이를 그 수많은 범죄 혐의에도 불구하고 아직 사법적으로 손대지 않았는데 이 문재인이를 진짜 언제까지 그냥 보고만 있을 겁니까? 언제까지 놔둘 겁니까? 이제 손 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 문재인의 이 황당한 이 궤변에 대해서 제가 직접 논평하려니까 짜증이 나가지고요. 한덕수 총리의 논평으로 대신하겠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문재인이가 고용률 사상 최고였다고 했거든요, 어제. 그 한덕수 총리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더 좋았고 지금은 나쁘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은 그때보다 더 좋아졌다. 문재인이 얘기한 고용률 통계 다 맞다. 최고치 경신했다는 거 맞다. 그때가 굉장히 좋았다고 말씀하시는 거라면 지금은 그때보다 더 좋아졌다. 왜? 고용률이 69.9%니까. 그때보다 더 좋아졌다, 지금. 지금 노동시장을 보면 실업률은 15세 이상 2%, 청년 실업률 4.5%가 돼서 역대 최대치다. 근데 저는 앞으로 더 좋아졌으면 한다. 이 수치가 역사상 이룰 수 없는 최고의 수치니까 이걸 이길 정부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다. 문재인이처럼. 지금 우리가 문재인 정권 때보다 더 좋아졌지만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우리는 더 좋은 수치를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러면서 문재인이 68.5% 고용률을 얘기할 때는 그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수치도 같이 축적이 됐던 거다. 그래서 문재인이처럼 뭐 어느 정부가 더 좋았다 이런 따위 한심한 소리 안 했으면 좋겠다. 계속 이 실적을 능가하는 정부 정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국가는 정확한 통계를 보장해야 하고 국제사회의 평가와 국내 경제정책을 할 때 통계를 잘못하게 되면 절대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일은 정말 가정으로도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그런 일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된다. 근데 그런 짓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것들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모든 경제 지표가 지금보다 좋았다고 했는데 도대체 어느 나라 경제를 얘기하는 거냐? 북한 경제 얘기하는 거냐? 가짜 평화쇼에 문재인이가 맞장구 쳐온 결과 북한은 그 경제력으로 핵과 미사일 만들었고 무력 도발 강행하면서 우리 국민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권성동 의원도 한마디 했네요. 경제가 좋았다는 자평의 근거가 무엇인가? 지난 정부의 통계 조작에 근거한 것인가? 조작으로 쌓아 올린 무오류성의 심취한 모습. 과거 공산주의 국가의 독재자와 딱 닮았다. 저는 어제 이 문제를 얘기하면서 9.19 군사 합의 우리가 주도적으로 폐지해야 된다고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국방부가 어제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9.19 군사 합의 때 공대지 무기 사격 훈련 금지도 북한이 요청했다. 공대지, 공중에서 지상으로 공격하는 이 훈련도 못하게. 그러면 북한이 탱크 앞세워서 밀고 내려올 때 우리 전투기, 전폭기들이 떠서 탱크를 공중에서 지상으로 폭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북한이 장사정포 가지고 우리 수도권을 공격할 때 그 장사정포가 있는 원점을 우리 공군기를 가지고 가서 폭격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공대지 훈련 자체를 못하게 하겠다고 처음에 제안이 들어왔었다. 그러니까 9.19 군사합의는 처음부터 북한이 대한민국의 군사력, 방어력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초토화시키기 위한 아주 잘 짜여진 기획이었다. 이거를 우리 국방부가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신원식 국방장관 후보자도 개인적인 소신이라 그러면서 9.19 군사합의 파기를 얘기했지만 지금 국민의힘 국방위원장 한기호 그리고 대수장과 국방포럼 9.19 군사합의 파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상호 존중의 기본 원칙이 이미 무너져버린 반쪽짜리 평화 군사합의 9.19 군사합의를 계속 우리가 지켜야 할 이유가 없다. 9.19 군사합의 주도적인 파기, 이것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왜 이런 자의 집행을 유예하는가? 윤미향이가 1심에 벌금형만 1,500만 원을 받았다가 정말 모든 국민들이 다 어안이 벙벙했어. 이게 무슨 재판이지? 그 윤미향 재판 2심이 있었는데 2심에서 형량이 올라가서 징역형이 나왔습니다. 횡령액도 1심에 1,700만 원이었던 것을 8천만 원으로 횡령액을 상향했습니다. 그러면서 벌금형이 징역형으로 올라간 겁니다. 윤미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집행유예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판을 하다 보면 판사가 기부금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윤미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다. 이렇게 돼요. 선고한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한마디 덧붙여. 다만 그 집행을 3년간 유예한다.
이게 집행유예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없으면은 현장 바로 법정 구속되는 거죠. 집행을 유예한다는 것은 이자가 죄는 저질렀지만 재판을 받는 과정 또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보니까 이자가 자신의 범죄 행위를 반성하고 있고 그래서 꼭 징역형 감옥에 쳐넣지 않더라도 3년 정도 반성의 시간을 주면 징역형을 처해서 교도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 이럴 때 집행을 유예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미향이가 그런 집행을 유예해 줄 만한 어떤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까? 이자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을 하기를 했습니까? 제대로 변제를 하기를 했습니까? 아니면 다시는 나쁜 짓 안 하겠다고 용서를 구하기를 했습니까? 여전히 뻔뻔하게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냐고 대가리 쳐들고 다니지 않습니까? 이런 자한테 왜 집행을 유예해? 뭐 징역 1년 6개월이면 무조건 징역 3년, 집행유예 3년이 따라가야 됩니까? 그런 양형이 어디 있어요? 징역 6개월이라도 반성의 정황이 없으면, 반성의 정이 없으면 6개월 살리는 거예요. 징역 3년이라도 반성의 정이 있고 굳이 감옥살이를 안 살려도 될 것 같으면 집행유예는 5년까지도 줄 수 있는 거예요. 집행유예라고 하는 것은 징역형의 그 다과에 따라서 자동으로 따라다니는 게 아닙니다. 집행을 유예할 때는 그의 유예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윤미향이라는 이자가 실제 징역을 1년 6개월이든 뭐 받았는데 그러면 이 1년 6개월의 징역을 유예해 줄 만한 무슨 이유가 있다고 함부로 집행을 유예합니까? 단 한 번이라도 이자 입에서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소리가 나온 적이 있냐 말이에요. 재판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안부 지원 등의 모집금을 철저히 관리했어야 했음에도 기대를 저버린 채 횡령해 정대협을 지원 응원하는 시민들에게 피해를 입혔고 직접적 변상이나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반성의 정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놓고 다만 이럽니다. 다만 30년 동안 인적 물적 여건이 부족한 상황에서 활동했고 여러 단체와 위안부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했던 점이 고려했다. 이거 다 동원된 선처 아닙니까? 동원된 호소문 아니에요. 그리고 30년 동안 인적 물적 여건이 부족한 상황에서 그 돈을 떼먹어? 더 가중처벌을 해야 되는 거지. 네, 국민의힘에서는 윤미향이에게 집행이 유예됐으니까 지금도 대가리 쳐들고 다닌다고요. 국회도 나가고 아직 2심밖에 지나지 않았다. 대법원 확정 판결 나기 전까지는 나는 무죄다. 그러니까 나는 국회의원이다. 이러고 다닌단 말이에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윤미향이한테 석고대죄하고 의원직 사퇴하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사퇴하라고 한다고 그거 할 사람이에요? 사람 아닌가 진짜? 대법원까지 가면 사실상 윤미향은 국회의원 임기를 모두 마치게 된다.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고도 반성 없는 모렴치한 윤미향은 석고대죄하고 지금이라도 의원직을 사퇴하라. 이런 자를 내치지는 못할 망정 두둔하면서 국민을 기만한 민주당 역시 국민 심판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다. 지금 윤미향이는 무소속이죠. 네. 더불어민주당한테 부담 주기 않겠다고 지금 무소속으로 나와 있습니다. 무소속이면서 민주당보다 더 민주당스럽게 온갖 악법 제정에 앞장서 왔죠. 그래서 더불어민주당한테도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거예요. 윤미향을 국회에 들인 게 누구냐? 더불어민주당 아니냐? 아무 죄가 없는 것처럼 그동안 두둔해 오지 않았느냐? 지금이라도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과 국민한테 더불어민주당이 사과하는 게 도리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사법부의 시계는 유독 더불어민주당 앞에서는 느리게 돌아갔다. 윤미향 3년 만에, 최강욱이 3년 8개월 만에, 황운하 3년 7개월이 지났어. 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윤미향 다루고 있습니다. 윤미향의 가장 파렴치한 범죄는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 써달라는 국민기부금을 갈비 사 먹고 발 마사지 숍에 가는 걸로 써버린 그런 행위들이다. 동물병원에도 갔고 과자점에도 가서 과자도 사고 커피숍에서 커피 마시는 데도 썼다. 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돕겠다고 국민들이 모아준 성금을 갖고 이런 식으로 썼다. 이번 2심 판결의 의원직 상실형은 윤미향이가 지은 죄값의 100분의 1도 되지 않는다. 이용수 할머니가 윤미향이가 30년 동안 할머니들을 이용해 먹었다고 폭로했을 그때부터 죄를 짓건 안 짓건을 떠나서 고개 숙이고 국민들 앞에 사죄했어야 마땅했던 자다. 그런데도 이자는 1심 면죄부 판결, 벌금이 낮아 횡령 정도는 죄도 아니라는 듯이 대가리 쳐들고 공개활동을 재개했고, 일본 대사관 앞 시위에 나타나서는 지난 3년간 너무 아프고 힘들었어요. 마치 억울하게 탄압받았다가 풀려난 양심수처럼 떠들어댔어요. 또 1심에 벌금형이 나자, 그것도 횡령이 인정된 벌금형인데도 이재명이가 뭐라 그랬냐 하면, 그때 윤미향 의원 그는 얼마나 억울했을까, 미안하다, 잘못했다, 이게 이재명이가 당시에 윤미향이한테 한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이 나왔으면 지금이라도 뭐 다른 말을 한마디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금식 중이라서 못하나? 윤미향이는 이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직후에 뭐라 그랬냐 하면, 수많은 사람이 헌신하고 연대해 만들어 온 30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운동이 더 이상 폄훼되지 않도록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했어요. 아니, 누가 폄훼를 시켰는데? 그 할머니들 돕자고 국민들이 만들어준 성금 가지고 마사지 샵에 가고 고기 사 먹고 이 짓 했던 자가, 그래서 정대협의 그 최소한의 그 정통성과 명예를 완전히 짓밟고 폄훼했던 바로 그 자가 지금 끝까지 싸우겠다고 그러고 있어요. 정말로 파렴치한 자들. 우리가 그래 또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파렴치한 자도 그냥 아무렇게나 끌고 와갖고서 두들겨 패지를 못해요. 성질대로 못한다고. 법에 따라서 이걸 처리해 나갈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 문제 윤미향의 개인 범죄로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정대협, 윤미향이가 또아리 틀고 있었던 그 정대협은 종북 주사파 여성계 전체의 핵심 고리 역할을 했던 단체입니다. 수많은 여성단체들한테 돈 지원을 하고 엮어내고 했던 단체, 종북 주사파의 핵심 숙주 중에 하나입니다. 윤미향 개인 범죄를 넘어서 이 정대협이 어떻게 이
위안부 할머니라고 하는 이 역사적 피해자들을 소재로 해서 그들을 이 숙주로 해서 이 좌파, 종북 주사파 여성계를 장악해 갔는지 이 구조까지 샅샅이 드러내고 살펴내는 본격적인 정대협 수사의 출발점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쫄보 이재명, 이재명이 쫄보라고 하는 것이 많잖아요. 아니, 여러분들이라도 말이야. 지금 이재명과 같은 처지가 되면 쪽팔려서라도 예? 체포동의안 부결시켜주세요. 이 소리 못해요. 끝까지 그래도 나는 내 체포동의안 때문에 내가 단식하는 거 아니야. 윤석열 정권과 내가 싸우는 거지. 속으로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막 목까지 올라와도 그래도 차마 쪽팔려서 그 얘기 못한다. 알아서 해주는 거지. 근데 이재명이는 확실히 다른 사람. 확실히 보통 사람하고 달라. 야, 이 와중에 체포동의안 부결시켜달라고 장문에 글을 올렸어. 그러니까 이 이재명이가 지금 얼마나 쫄고 있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야. 이 감옥 가면은 아마 내가 보기에 한 달도 못 견딜 거야. 너무너무 막 겁나고 힘들어해서. 페북에 장문의 글을 남겼어요. 한 원고지 10매 이상. 근데 쭉 보면 그냥 부결해 주세요야. 제발 체포동의안 오면 부결 좀 시켜주세요. 읍소예요. 읍소. 최소한의 체면. 뭐 권위 당대표로서의 이거 뭐 대선 주자였던 뭐 이재명의 무슨 뭐 이게 다 갖다 버렸어. 다 갖다 버리고 그냥 오로지 저 제발 감옥 좀 가게 감옥만 좀 안 가게 해주세요. 이거야 이거. 이걸 수액을 맞으면서 병상 금식하고 있다 그러는데 그러면서 그 와중에 200자 원고지 10장 분량의 입장문을 냈어요. 네. 자 보세요. 그 입장문 이렇습니다.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검찰은 검사 약 60명 등 수사 인력 수백 명을 동원해 2년이 넘도록 제 주변을 300번 넘게 압수수색하는 등 탈탈 털었습니다. 그러나 나온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검사 60명 등 수사 인력 수백 명을 동원한 것은 문재인 정권 그때 시작됐죠. 그래서 대장동을 막 덮었어요. 다 못 덮고 대선 정권 교체가 되는 바람에 수사팀이 다시 구성됐잖아. 자, 2년이 넘도록 제 주변을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니 제 주변이라는 게 그거 아닙니까? 김용희, 정진상이, 유동규, 뭐 이화영이, 김성태 이런 사람들 아니에요. 김인섭이. 그럼 그 사람들 수사하려고 그러면은 압수수색 영장 청구 받아서 휴대폰 압수해야 되고 사무실 뒤져야 되잖아요. 이거를 이자는 마치 지가 압수수색 당한 것처럼 계속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 보세요. 제 주변을 300번 넘게 압수수색하는 등 탈탈 털었습니다. 마치 지가 털린 것처럼 얘기. 아직 이재명에 대해서는 휴대폰 압수수색 영장도 청구된 적이 없어요. 근데 지가 300번이나 압수수색 당하고 탈탈 털린 것처럼 얘기하고 있다. 그런데 아무것도 나온 것도 없지 않냐. 나는 무죄다 이거예요. 그 제가 하도 황당해서 엊그저께 연합뉴스에서 제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직접 탐지고 한 번도 없지 않냐. 이재명이가 언제 자기 휴대폰 압수수색 당했냐. 이번 영장 청구는 황당무계합니다.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제 자기 주장을 쭉 해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주장합니다. 윤석열 검찰이 정치 공작을 위해 표결을 강요한다면
회피가 아니라 헌법과 양심에 따라 당당히 표결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올가미가 잘못된 것이라면 피할 것이 아니라 부숴야 합니다. 이랬어요. 자, 이게 뭐냐면 민영배라는 자가 꼼수의 대가답게 꼼수를 하나 냈잖아요. 체포동의안 오면 전부 다 퇴장하자. 그렇게 해서 무기명 투표에서 반란표 있을 거를 원천 방지하자 이랬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재명이 말이. 그거는 올가미가 잘못됐는데 그걸 피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올가미가 잘못되면 피할 게 아니라 부숴야 한다. 당당히 표결해야 한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한테 아주 잔인한 주문을 한 거예요. 이재명이가. 차라리 민영배 꼼수처럼 하면 빠져나갈 구멍이나 있지. 169명, 168명인지 되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한테 전원 가서 한번 표결 직접 해. 과연 반란표 몇 편에 나오는지 우리가 다 보겠어. 올가미를 부숴버려. 부결시켜. 우리가 다 보고 있어. 개딸들이 다 준비하고 있어. 그중에 과연 누가 이탈표 던져서 찬성표 던지는지 우리 끝까지 추적할 거야. 이걸 대놓고 지금 협박하고 있는 겁니다. 명백히 불법 부당한 이번 체포동의안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수사의 날개를 달아줄 것입니다. 검찰 독재의 폭주기관차를 국회 앞에서 멈춰 세워주십시오. 위기에 처한 헌법질서와 민주주의를 지켜주십시오. 이게 호소예요. 이재명의 마지막 호소예요. 자, 제 식대로 표현하면 제발 불결시켜줘. 제발 불결시켜줘. 만약에 너네 찬성표 던지는 놈 있으면 우리 개딸들이 다 들여다보고 있어. 죽을 줄 알아. 이거를 지금 이 수행 맞아가면서 10페이지, 원고지 10면이나 되는 이 글을 썼어요. 직접 썼는지, 불러주고 썼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재명이. 겉으로 보면 엄청 센 목소리인데, 그렇잖아요. 야, 이거 피할 거 아니야. 부숴버려야 돼. 전원 다 출석해서 당당하게 표결해. 이렇게 엄청 센 목소리 같은데 실제로 들여다보면 완전 쫄아있는 쫄본 거예요. 국회의원들을 못 믿어 지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을 누구도 못 믿어요. 오로지 믿을 건 개딸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체포동의안 부결 호소인 쫄보 이재명의 바닥이 드러나. 그렇게 논평합니다. 총리 해임 건의안 헌정사의 5점. 더불어민주당이 한독수 총리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게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한독수 총리 해임 찬성 175표, 반대 116표. 기권 4표인데 반대는 국민의힘 전원이 반대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야당들이 전부 다 한독수 총리 해임 건의안에 찬성표를 던졌는데 저는 이 175표의 찬성표, 이게 일 잘하는 한독수 총리에게 저 좌파 종북 주사파들이 달아준 훈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이재명의 정말 뜬금없는 방탄 단식을 희석시키기 위해서 느닷없이 체포동의안 처리하는 날 한독수 총리 해임 건의안도 같이 처리하겠다고 나섰고, 그리고 처리를 진짜로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명분 있게 이 한독수 총리 해임 건의안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독수 총리가 뭘 잘못했다고 갑자기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킵니까? 해임 건의의 구체적인 이유를 댈 수가 없으니까 결국 뭉뚱그려서 뭐라고 그랬냐? 정권의 폭주에 브레이크를 걸겠다. 국정 파탄을 지켰다. 이겁니다.
아니, 더불어민주당이 진짜 국정 파탄의 책임을 물어서 총리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했어요. 이런 황당한 총리 해임 건의안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구체적인 건 하나도 없어요. 국민의힘은 한도수 총리 해임 건의안은 이재명 체포동의안에 대한 맞불이자 뜬금없이 시작한 단식의 출구 전략이다. 이렇게 딱 규정했습니다. 한도수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이 어제 통과는 됐어요. 그런데 그래서 뭘 어떡하라고. 그냥 건의한 거예요. 건의. 해임 건의한 겁니다. 해임 건의 아니잖아요. 건의한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누구한테 건의합니까? 인면권자 대통령한테 건의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한테 한도수 총리가 국정 파탄의 주인 책임이 있으니 해임해달라 라고 건의한 거예요.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거 신경이나 쓰겠습니까? 한도수 총리들 이게 무슨 신경이나 쓸 일입니까? 해임 건의를 받은 윤석열 대통령도 아예 아무리 국회의 의결이지만 이 사안의 경우에는 개무시할 수밖에 없죠.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개무시하는데 임명받은 한도수 총리가 개무시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어제 한도수 총리의 행보가 그렇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내일입니다. 내일 중국 항저우로 갑니다. 항저우에서 아시안게임이 열리거든요. 지금 무슨 더불어민주당이 해임 건의를 했네 어쨌네 그런 거 신경 쓸 여유도 없어요. 정부 대표단 자격으로 항저우에 갑니다. 한덕수 총리한테 물어보면 더불어민주당이 저를 해임 건의했습니까? 왜 했습니까? 아마 되물을 거예요. 영문도 모르고 지금 해임 건의 당한 겁니다. 이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한도수 총리 해임 건의안 처리에서 여실히 보이듯이 그야말로 하는 일마다 상식밖이에요. 하는 일마다 봉창 두드리는 소리들이고 뒷북치는 소리들이고 뜬금없는 소리들이에요. 보세요. 아니 대선에서 진 사람 되게 정계 은퇴 선언을 하는데 나중에 한 2, 3년 있다가 복귀할 땐 하더라도. 근데 이 더불어민주당은 대선에서 진 사람을 불과 석 달 만에 국회의원 배지를 다시 달아줍니다. 그리고 이 국회의원 배지 다시 달아주니까 지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2달 있다가 당대표가 돼요. 그리고 나서는 그때부터 1년 내내 방탄국회를 엽니다. 그러면서 취임 6개월도 되지 않은 대통령 탄핵을 함부로 입에 올리고 선동하고 다녀요. 그리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예고를 여러 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자기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빤히 계산해서 알면서도 계속해서 말도 안 되는 포퓰리즘 입법을 밀어붙입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부담을 덮어 씌우려고 하는 의도겠죠. 전부 민주당 당리당략에 따라서 움직이는 겁니다. 이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의 머릿속에 국민이 있습니까? 국가가 있습니까? 국정이 있습니까? 그러니 왜 하는지도 모르고 한도수 총리 해임 건의안 표결시켰고 표결 통과했고 한도수 총리는 이유도 모르고 영문도 모르고 해임 건의를 받은 총리가 됐어요. 그게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진작부터 한도수 총리 해임 건의 이게 무슨 일이냐 도대체 수용할 리가 없죠. 대통령실은 아예 우리 그런 문제 신경 쓸 여유가 없어요 하고 입장 없다고 밝혔어요. 다만 어쨌든 국회가 의결을 한 것을 대통령이
대놓고 개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국민의힘이 이 한덕수 총리 해임 건의안 우리가 막으려고 했는데 우리가 의석수가 부족해서 힘이 부족해서 못 막았습니다. 그러니 대통령께서 이거 막아주십시오. 라고 한덕수 총리 해임 건의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윤석열 대통령한테 공개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뭐 그런 절차적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생을 내팽개 친 야당과 사법 리스크에 빠진 이재명이가 초래한 희대의 비극이며 헌정사의 오점이다. 이재명의 체포동의안을 물타기 하기 위해 국정공백과 국민 불편이 뻔히 보이는 해임 건의안을 도구로 삼는 민주당을 과연 공당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하면서 일단 질러놓고 보자는 식의 해임 건의안이라면 당대표 방탄을 위한 정쟁으로 일관한 이 이재명 그리고 이재명에 추정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무능만 부각될 뿐이다. 네. 이게 해임 건의안은 건의이기 때문에 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자시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국민의힘이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냥 개무시해 주십시오. 그러면 개무시해 버리면 되는 겁니다. 뭐 다시 국회에다가 제의 요구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문재인 청와대에서 홍장표라는 자, 이게 쥐새끼 같은 자인데 이 자가 소주성이라고 하는 거를 밀어붙이다가 자기들이 통계에서도 이게 말이 안 되게 나오니까 소주성 폐기라는 이 논의가 문재인 정권 내부에서부터 나오게 됐어요. 그러자 소주성의 목숨건이 홍장표라는 자, 경제수석이었어요. 이 자가 밤을 새워서 지가 직접 통계를 조작합니다. 그 조작된 통계를 가지고 머리에 든 건 하나도 없는 문재인이를 다시 설득을 해요. 통계가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소주성 정책의 성과입니다. 그러자 문재인이가 소주성의 성과 그러면서 이 소주성을 계속 밀어붙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바보라서 그랬는지 많이 알면서 지는 책임 안 지고 홍장표라는 경제수석한테 책임을 지워서 계속 소주성을 몰아갔는지 의문스럽기 짝이 없는 문재인이니까 저는 후자일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통계 조작을 직접 한 것은 홍장표라는 자입니다. 이 쥐새끼 같은 이 홍장표의 통계 조작 행태를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17년에) 최저임금위원회가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져 갖고 그 전부터 있었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한 직후에 최저임금위원회가 기억하십니까? 무려 16.7%의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을 했어요. 16.7%. 그 바람에 웬만한 아르바이트생 쓰는 이 영세 자영업자들은 전부 아르바이트생들을 해고할 수밖에 없었어요. 갑자기 16.7% 이게 시급을 이렇게 올려주고는 도저히 운영을 할 수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그때 아르바이트생들이 거의 다 알바 자리에서 퇴출당합니다. 정말 눈물을 머금고 퇴출을 해요. 그리고 영세 자영업자들이 집에서 공부하고 있는 자기 자식 불러내서 가게 보게 하고 아니면 외벌이는 쌍벌이로 나서고 집에 전업주부는 잠깐 나와서 같이 하게 되고 막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 충격적인 최저임금 이 인상 16.7% 인상 후 이것들은 소득이 성장을 주도한다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소득을 올려줬으니까 성장이 나아졌을 거야. 소주성. 이걸 기대를 가지고 통계를 봤는데 2018년 1분기 가계소득을 딱 보니까 소득 최하위 20%. 역대 최대치로 감소가 된 거예요. 상위 20% 가구는 늘어났어요. 자, 여러분. 이게 이제 진짜 머리가 없는 것들이니까 이 짓을 한 거예요. 자,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건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사람들한테나 그 인상이 의미가 있는 거지. 애초부터 최저임금도 못 받고 있는 비정규직의 수백만의 진짜 서민들한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우리나라에 최저임금도 못 받고 있는 사람들, 비정규직. 이게 수백만입니다. 이 사람들한테는 최저임금을 올린다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이를테면은 대기업 노조, 민노총이 딱 장악하고 있는 대기업 노조는 최저임금 올랐잖아. 인상 16.7% 반영해야지. 바로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진짜 어려운 사람들은 오히려 일자리마저 잃어버렸으니까 소득이 감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세요. 최상위 20% 가구의 소득과 최하위 20% 가구의 소득 간의 차이가 6배 이상 나버렸어요. 6배 이상. 그 전까지는 5배, 5.9배, 5.8배 이랬거든요. 이게 6.1배로 나눠 6.01배로 커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소주성의 참담한 실패인 거죠. 이렇게 되자 야 이거 소주성 잘못하는 것 아니야? 직업들 내부에서도 야 이거 소주성 폐기해야 되는 것 아니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 이 소주성 정책을 처음 이걸 기획해가지고 이걸 밀어붙이고 있던 자가 청와대 경제수석 홍장표라는 자예요. 이 자가 통계 작성한 공무원 2명을 청와대로 호출합니다. 뭐라도 빨리 분석해야 돼. 이거 소주성 이러다가 소주성이 꺾이면 안 돼. 하면서 통계 작성한 통계청 공무원 2사람을 통계 작성에 쓰인 원자료를 갖고 오게 합니다. 원자료를 갖고 오게 하는 것 지시가 불법이에요. 쥐가 원자료를 왜 보려 그래?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로 봐야지. 그런데 여기서 꼼수를 써요. 원자료를 출력해서 갖고 오면 원자료를 청와대에다가 제출한 거가 되잖아요. 근데 이 공무원들이 쓰고 있는 노트북을 달랑 들고 오면 원자료를 출력해서 주는 게 아니라 통계청 직원 공무원의 노트북을 갖고 온 거니까 노트북 안에 있는 거를 지가 잠깐 본 거가 되니까 원자료를 청와대에다가 제출을 안 했다고 거짓말해도 되는 거예요. 이런 진짜 얍삽한 꼼수까지 써가면서 통계청 공무원 2명을 불러요. 그런데 이 통계청 공무원들이 홍장표가 원하는 방식대로 통계 조작을 안 해줘요. 이미 그때 황수경이한테 계속해서 야 그런 요청이 있으면 거부해야 돼. 너네 잘못하면 너네도 법에 걸려. 이렇게 경고를 받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자가 경제수석이 오라고 하니까 통계청 공무원 2명이 노트북은 덜렁덜렁 들고 갔는데 적극적으로 협조를 안 해줬던 거예요. 그러자 홍장표가 얘네들 못 믿겠다 싶었는지 강신욱이를 불러요. 이게 이제 후임 통계청장이 되는 자인데 이 자는 그때 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위원으로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를 더 부릅니다. 한국노동연구원에 있는 홍모라고 하는 자를 불러요. 그래갖고 이 2사람한테 원자료 통계청 공무원이 갖고 온 노트북에 담겨져 있는 원자료를 봐가면서 야 이거 소주성 살리려면 이거 뭔가 더 좋은 자료가 나와야 돼. 닥달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한국노동연구원에 있는 홍모라는 자가 마침내 소주성을 살릴 수 있는 허접하지만 어쨌든 문재인이한테 사용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냅니다. 그게 뭐냐면 가구별 소득은 감소했지만 저임금 근로자 개개인의 임금은 많이 올랐다. 이런 거를 어떻게든 만들어내요. 이게 뭐냐면
이자의 분석은 실직자를 싹 뺀 거예요.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려서 수많은 알바생들이 다 실직했잖아요. 요걸 다 빼고 일하고 있는 사람들만 가지고서 조사를 하니까 최저임금이 올랐으니까 얼마나 더 올랐겠지. 그래가지고 이걸 뭐라 그러냐? 최저임금 인상 영향으로 근로자 개개인의 임금이 올랐다. 이런 보고서를 만들어서 홍장표가 문재인이한테 갖다 줍니다. 그자 문재인이가 알고 쏘가 넘어갔는지 음흉하게, 아니면 진짜 머리에 든 게 없어서 그런 줄 알고 넘어갔는지는 모르겠는데, 문재인이가 바로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틀 뒤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다. 이 문재인이가 이 발언을 공개적으로 한 직후부터 통계 전문가와 경제 전문가들이 심각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저건 문재인이가 대통령이라는 자가 저렇게 얘기하면 뭔가 근거가 있을 텐데 저게 뭐지? 발표된 자료를 보면은 이거 아닌데? 숫자도 못 읽나? 뭔가 뭐 좀 이게 통계 조작이 있었던 거 아니야? 야, 이건 도대체 누가 이런 황당한 자료를 만들어줬지? 그때부터 통계 조작 혐의, 통계 조작 의혹이 여기저기서 제기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홍장표라는 자가 이게 사악한 자예요. 이 자가 증거인멸까지 시도합니다. 뭐라 그랬냐? 홍장표가 통계청에 전화를 해서 이 노동사회연구원의 홍무라는 자의 분석은 통계청이 원자료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에 정식으로 제공을 해서 노동연구원이 분석한 결과다라고 하는 거짓 설명 자료를 발표하게 만듭니다. 증거인멸까지 시킨 거예요. 이게 감사원이 밝혀낸 겁니다. 통계 조작의 실체예요. 청와대 경제수석이 통계 조작에 실질적으로 이걸 관여한 거예요. 그냥 지시한 게 아닙니다. 직접 여기저기 강신욱이라는 자 부르고 홍무라는 자 불러가지고 또 통계청 공무원 불러가지고 야 원자료 갖고 와봐. 야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이거 이렇게 해야 안 그러면 소득주도 성장 우리가 이거 폐기할 수밖에 없어. 야 이거 대통령한테 보고해야 되는데 뭔가 빨리 내봐. 이렇게 통계 조작을 직접 챙긴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문재인이한테 보고를 해요. 문재인이가 진짜 바보라면 저는 뭐 그냥 경제수석이 설명하는 바람에 그런 줄 알고 한마디 했어요. 감옥 안 가려면 진짜 바보가 돼야 돼. 문재인이가. 아니면 뭐 그 정도 내가 알고 있었어. 그러면 공범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이한테 우리가 선택권을 줘야 돼요. 바보가 될래? 아니면 감옥 갈래? 김진표 국회의장이 국회의원 이재명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고 땅 때리는 순간 으악 말도 안 돼 이게 뭐야 이러고 국회 앞에 모여있던 수천 명의 개딸들 사이에 비명들이 터져나왔다고 합니다. 이 개딸들은 어제 오전 10시부터 국회 앞에서 위력 시위를 벌였어요. 이게 6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재미를 봤던 수법이에요. 애들이 수천 명, 지그들 말로는 뭐 수만 명이라 그러는데 국회 앞에 모여가지고서 계속해서 박근혜 탄핵 하면서 국회 탄핵 의결을 감시하면서 겁박했거든요. 어제도 똑같이 그 전략을 쓴 거예요. 이재명 부결. 그래서 오전 10시부터 모였던 거예요. 이재명은 죄가 없다. 체포동의안 부결시키고 윤석열 몰아내자. 이걸 6시간 넘게 외치면서 표결을 기다린 거예요. 6시간 넘게 외치면서. 그런데 가결이 나온 거예요. 그러자 뭐 이 개딸들 중에서 울면서 쓰러지는 사람도 생기고 이 다들 부결을 예상하고 있다가
뜻밖의 가결 소식이 전해지자 망연자실. 처음 그 순간 막 패닉 상태가 돼버렸고 그 얼마 후에 한 10분 정도 지나면서 이무리한 행진곡이 다시 터져 나왔다고 합니다. 방송을 틀어줬어요. 시위대 트럭에서 이무리한 행진곡이 흘러나왔어요. 이것들도 당황해가지고 뭐 어쩔 줄 몰랐던 것 같아요.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여러분 당혹스러운 결과가 나왔습니다만 그만 우십시오. 지금 제일 힘든 사람은 이재명 대표님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한동훈 집으로 찾아가 머리채 잡고 끌어냅시다. 수박과의 전쟁을 위해 국회로 갑시다. 그리고 경찰들하고 국회로 진입하려고 하니까 경찰들이 막아섰고 또 이게 국회 바로 앞이 아니라 국회 큰 길 건너편에서 집회하고 있었으니까 국회를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제 지하철 그 여의도 지하철을 통해서 그 지하도로 가야 되니까 뭐 그거를 이제 막아서는 경찰과 또 몸싸움이 벌어지고 그러면서 뭐 경찰들한테 온갖 쌍욕들이 나오고 뭐 하여튼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누군가가 여러분 절망하지 맙시다. 아직 법원이 남아 있습니다. 뭐 이렇게 또 외쳤다고 그러고요. 그래서 335 흩어지는 중에도 개딸 한 100여 명은 오후 7시부터 민주당 당사 앞에서 이제 촛불 집회를 이어갔다고 합니다. 더러는 국회 진입을 끈질기게 시도했다 그러는데 국회 들어가서 뭘 어떻게 하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근데 경찰에 의해서 막히자 이자들이 이렇게 소리쳤대요. 경찰 XX들 우리가 다음 정권 잡으면 니들 다 패 죽일 거야. 뭐 이게 거의 정상이 아닌 상태, 집단 패닉 상태를 어제 개딸들이 보여줬다. 그 상황을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집회한 참가자는 민주당의 간첩들이 있다 그러면서 보란 듯이 내일부터 지옥을 맛볼 것이다. 무기명 투표였기 때문에 누가 찬성표를 던졌는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어떤 논평을 했는지는 알지 않겠냐. 사실은 7월 달에 체포동의안을 우리가 특권을 포기하겠다.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 이게 김은경 혁신위가 처음에 제안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재명이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포기하겠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명계 반명계 중심으로 31명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진짜 우리는 체포동의안 같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라고 성명을 냈어요. 그 31명이 어제 대부분 이재명 체포동의안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추정이 돼요. 그러니까 그 명단이 그 명단이다 이렇게 지금 개딸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명계가 이재명 대표를 검찰에게 던져줬다. 뭐 이런 주장들이 난무합니다. 그러면서 야 아무리 그래봤자 우리 이 대표님이 대표 사퇴 안 하면 그만이야. 그러자 맞다. 뭐 더불어민주당의 이 친명계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득구 국회의원이에요. 저는 그래도 역사의 진보와 동료 의원들을 믿었다. 망연자실이다. 민주당도 죽어야 된다. 이수진 비례 기어이 윤석열 정권이 쳐놓은 덫에 이재명 대표를 내던져야 했느냐. 너무 분하고 처참하다. 김성주 민주당은 망했다. 아니 망해야 다시 살아난다. 매일 동지로 대했던 이들이 배신했다. 우리는 외부의 공격과 내부 분열의 위기를 극복하고 반드시 이길 것이다. 김남국이도 나섰어요. 김남국이도 나섰습니다.
이 대표가 당 대표직을 내려놓으라는 협박에 굴하지 않자 일부 의원들이 실력 행사에 나선 결과다. 구태정치와 모사꾼들은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 야, 이 홍위병이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김병기라는 자, 당대표의 자리를 찬탈하고자 검찰과 야합하여 검찰 독재에 면죄부를 준 민주당 의원님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그렇게 서로 눈빛 교환하면서 은밀하게 뒤통수 치지 말고 떳떳하다면 나는 이런 이유로 가결에 찬성했다고 당당하게 밝히라. 양희 원영이는 그동안 토론해온 과정에 있어서 우리 당 의원님들 중 28명이 가결표를 던졌다는 사실이 믿기지가 않는다.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하나? 정청래 미안하다, 죄송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를 끝까지 지키겠다. 탈당하지 마시고 이재명 대표 곁을 지켜달라. 곧 정리해서 수습책을 내겠다. 지금 이 흐름으로 보면 이재명이는 대표 사퇴하지 않고 끝까지 대표직을 고수하면서 감옥에 가더라도 공천권을 행사하겠다. 이렇게 버틸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이 문제를 다음 정론 일침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제 이재명 체포동의안 찬성표를 던진 28, 29명의 이른바 반란표는 이재명과 함께 침몰할 수는 없다는 아마 절박한 이 생존 본능 때문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특히 제가 어제 논평을 하면서 이거 이재명 끝났다. 이자가 뭐 21일, 22일째 단식이라고 그러면서 원고지 열매 분량에 부결 호소 글을 올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부결 호소인 이재명, 쫄보 이재명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지 않습니까? 그 부결 호소 입장문이 결정적이었다는 분석이 다수입니다. 쪽팔려도 너무 쪽팔려 버렸다. 그 부결 호소를 보는 순간 이자 때문에 진짜 안 되겠다. 야, 우리 다 같이 이렇게 쪽팔려서야 되겠냐. 이거 이재명 요번에 살려줬다가는 우리가 다 죽겠다. 그래서 찬성표에 힘이 실리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체포한 가결의 결정적 이유가 이재명의 전날 부결 요청이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본인이 직접 불체포 특권 포기를 약속해 놓고 직접 뒤집었다. 는데 대해서 비명계에 실망이 터져나왔고 결국 단식 목적이 방탄이었구나. 정치인의 기본 신뢰를 저버렸다. 우리가 지켜줄래야 지켜줄 수 없게 됐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어제 저녁부터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부결 호소인 쫄보 이재명 이걸로 끝났다. 그거 제가 그렇게 논평을 한 겁니다. 유인태도 한마디 했어요. 부결 요청의 메시지 역풍이 생각보다 상당했다. 저 부결 요청 메시지가 나온 후에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심리적인 분당 상태로 갔던 것 같다. 다들 의원들이 그 메시지를 보고 깜짝 놀라는 분위기더라. 더는 같이 당 못하겠다고 하는 심한 표현들도 여러 사람이 했다. 그렇게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쫄보의 수준이 딱 그 수준인 거예요. 사실은 이 정도 했으면 끝까지 아무 말 안 하고 당당하게 버텼어야 되거든. 그래서 찬성 가결이 되건 부결이 되건 정치 지도자, 대권 주자였던 정치 지도자의 어떤 이 배포와 이걸 보여줬어야 되거든. 야, 쪽팔리게 이게 뭐예요? 갑자기 20 며칠이나 굶다가 갑자기 제발 저 정말 감옥 가기 싫어요. 부결 좀 시켜주세요.
예, 그 순간 게임은 끝나버렸다. 여기다 더해서 가결시키면 찬성표 던지면 끝까지 색출해서 정치 생명을 끊어버릴 거야. 이렇게 개딸들이 협박하고 다녔잖아요. 아무리 이 개딸들의 이 위력에 대놓고 반발은 못해도 비명계 반명계가 다 중짓들이 많아요. 3선, 4선, 5선. 이 사람들 그 벨이 있지. 그런 위협에 그런 협박에 그렇게 쉽게 고개 숙일 자들이 아니에요. 그게 오히려 이 비명계 반명계의 체포동의안 가결 찬성 쪽으로 힘을 몰아준 것 같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있다면 이래놓고 이재명 똘마니들이 전부 다 비명계 반명계 국회의원, 현역 국회의원 3선 4선 되는 현역 국회의원들 지역구에 사무실 내고 지가 공천받는다고 떠들고 다녔거든. 그러니 이 비명계 반명계 중진들의 입장에서는 이래저거나 저래주구나. 차라리 우리가 이재명이 날려버리고 당권을 잡고 우리 정치를 하지. 저것들 눈치 보다가 힘 한 번 못 쓰고 공천 끝나면 공천 탈락하면 그걸로 끝인데. 그래서 이런저런 움직임들이 한 30명의 집단 행동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자, 그래서 이 비명계는 이재명 당대표 사퇴를 다음 수순으로 요구하게 될 겁니다. 아니,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이 됐는데 영장실질심사에서 뭐 구속이 되고 안 되고는 그 다음 문제고 이 정도면 국회에서 심판받고 평가받아버린 거 아닌가. 근데 무슨 당대표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제 더불어민주당의 심각한 내용이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친명계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 사태를 이재명의 책임이 아니라 이재명을 지켜내지 못한 당 원내 지도부 박광훈의 책임이다. 이렇게 떠넘겨서 위기 탈출을 하려고 시도했어요. 그래서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팽팽하게 맞선 결과 1대1 무승부예요. 뭐냐? 친명계 이재명 쪽에서 요구하는 박광훈의 사퇴, 그리고 박광훈 쪽에서 요구하는 이재명계의 핵심인 조정식 사무총장의 동반 사퇴가 어제 결론이 난 겁니다. 동반 사퇴가 결론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재명이는 아직 대표로 있습니다. 원내대표하고 사무총장이 없어진 상태예요. 근데 이재명이는 대표로 있으나 마나 뭐 거의 지금 식물 대표가 돼버렸죠. 이 상태라면. 그래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다음 상황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박광훈이가 원내대표를 사퇴했기 때문에 의총을 열어서 차기 원내대표를 빨리 선출을 해야 됩니다. 지금 대표는 사실상의 이 고장난 상태 아닙니까? 언제 감옥 갈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더구나 지금 정기국회 중이잖아요. 정기국회 중에 원내 지도부가 와해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원내 지도부를 빨리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원내 지도부, 원내대표를 가지고 친명계는 자기들이 생각하는 사람 낼 거고 비명계, 반명계는 친명계를 배제하는 이 원내 지도부를 다시 구성하려고 하겠죠. 여기가 이 더불어민주당 친명계, 반명계의 첫 번째 접전이 될 겁니다. 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친명계 쪽에서는 이번에는 절대로 원내 지도부를 내놓지 않겠다는 이 의지가 확고한 것 같습니다. 김병기 사무총장, 사무부총장, 조정식 사무총장 밑에 김병기 사무부총장인데
이자도 그러니까는 핵심 개딸이죠. 이자가 뭐라고 그랬냐. 역사는 오늘을 민주당 의원들이 개가 된 날로 기록할 것이다 이랬어요. 아, 이것들은 개를 너무 좋아해. 개가 된 날로 기록할 것이다. 그러면서 대표님 이제 칼을 뽑으시라. 저 비명계 반명계 저것들 남겨놓지 말고 칼 뽑아서 다 휘둘러서 쫓아냅시다. 이런 상황일수록 이재명 측근들의 강성 발언이 계속될 겁니다. 그러면서 달려가는 열차처럼 충돌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돼서 원내대표가 만약에 이재명 쪽에서 미는 자가 되면 이재명이가 조금 유연하게 당대표를 사퇴하지는 않겠지만 이 비명계 반명계에 대한 압박은 조금 조정할지 몰라요. 그런데 만약에 원내대표를 박강우처럼 이번에도 또 비명계 반명계한테 뺏기잖아요. 그러면 이재명이는 정말 올 때 갈 데 없어지니까 대표의 권한을 최대한 행사를 할 겁니다. 심지어 감옥 가더라도 감옥 안에서도 대표로서의 공천권을 행사하겠다고 끝까지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는 지금의 최고위원들이 아직 해체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 최고위원들이 정청래니 뭐니 하는 것들입니다. 박찬대니 뭐니 하는 것들. 그게 그대로 이재명 지도부 아닙니까? 예, 그래서 지금 사실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재명 체포동의안이 찬성됐기 때문에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방탄정당이라고 하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우리가 이재명보다 더 상대하기 어려운 새로운 지도부를 우리가 상대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편으로 하면서 이재명의 체포동의안 찬성은 국민의 승리지만 그 이후에 전개될 더불어민주당의 재정비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안심할 수 없다, 이런 유보적인 입장이 다수인데 그런 걱정 지금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저것들은 이재명이 감옥 가더라도 대표직 유지하면서 옥중 공천이라도 할 기세거든요. 지금 저게 타협이 잘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체포동의안이 가결돼도 여전히 더불어민주당은 방탄정당으로 이재명을 전면에 내세워서 선거를 치르려고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적어도 이재명 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점들까지를 염두에 두고 상황을 조금 더 면밀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시점에 이재명의 대표직 사퇴를 정치적으로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략적으로는 이재명이가 계속 감옥에 가더라도 당대표직을 유지하고 옥중 공천을 해주는 것이 우리 자유우파 국민들의 또 국민의힘의 선거 전략에 더 도움이 된다고 정치공학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정치라는 게 공학을 넘어서는 대의명분이 중요합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여기 이 상황까지 와서 이재명이가 당대표직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은 의회 정치의 추락이다. 의회 정치의 추락이다. 라고 하는 점을 적극 부각시켜서 차제의 이재명 당대표 사퇴와 정당 정치의 정상화 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점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정론 1침이었습니다. Back to what point, the answer is to stay young.
고성국TV는 자유우파의 유일 정론 방송입니다. 고성국TV는 윤석열 정권을 지켜내고 2024년 총선을 승리로 이끄는데 모든 힘을 다 쏟아부을 것입니다. 고성국TV가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자유우파의 정론 방송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십시오. 지금 바로 010-9045-3010으로 전화 주십시오. 정론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성국TV 화이팅!